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 오늘 아주 특별한 장소에 왔습니다. 오늘은 3월 6일 저녁 6시 반 바로 최근 압수수색을 받은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의 성대한 기념 북 콘서트가 열리는 날. 북토크 시간이 홍대 앞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권력과 안보를 둘러싼 재밌는 이야기들 많이 나눌 예정입니다. 최근에 압수수색도 받고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는 진실을 말했다는 죄로 지금 고초를 겪고 있는 부승찬 박사한테 힘찬 응원의 힘 한번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곧 시작합니다. 예, 대통령실에서 부승찬 박사 고발한다고 발표했죠? 예. 고발할 걸로 예상하고 쓰신 겁니까? 아니 전혀 예상은 못했고요. 사실은 그런 것들을 과연 일어날까? 그게 출판의 자유도 있는 거고, 제가 거기에 뭐 사실이 아닌 거를 기록한 것도 아니고 그날 그날의 기록들을 정리한 거기 때문에 그게 과연 대통령실에서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될까 하는 생각을 좀 가졌었어요. 작년 12월 5일 날 저를 고소할 때 대통령실에서 기자들한테 발표한 내용이 가짜 뉴스로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었다.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반국가 사범으로 온 동네 묘사를 했단 말이죠. 그게 작년 12월 5일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12월 4일 날 방송한 것에 대해 가지고 그날 4일 날 저녁 6시까지 한 방송이에요. 그리고 다음 날 오전에 벌써 고소 얘기가 나온 거니까 아주 정광석화처럼 빨랐어요. 그때 보시면서 그때만 해도 책을 쓰기로 결심한 상황은 아니었죠. 이제 대변인 끝나고 뭐 어디 학교 내는 데마다 다 잘려갖고요. 뭐 잘렸다고 해야 되나 뭐 해주겠다고 그래서 이제 강의 하나 못 받고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많이 남아서 일기를 우연찮게 보게 됐는데 거기서 이제 천공 부분이 있었던 겁니다. 명확히 육군 총장한테 들은 기억을 가지고 그날 기록을 했는데 그 기록이 과연 있었느냐, 만일 없었으면 저도 이거를 책에 담지는 못했을 겁니다. 책에는 그냥 일기 나와 있는 거를 그대로 옮겨 적었거든요. 오타나 이런 것만 좀 수정해서 그대로 적었기 때문에 만일 그 기억, 제가 4월 1일 날 총장으로부터 들었던 천공 출연과 관련된 그 기억만 가지고 과연 제가 마이크를 잡고 언론에서 그러지는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기록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기록에 근거해서 책에 들어간 거고요. 솔직하게 시간이 많이 남아서 책을 쓰게 됐습니다. 육군 참모총장이 작년 4월 1일 날 그 육군 유도탄 전략사령부에서 부승찬 박사를 만났어요. 그때 대변인이에요. 그런데 굉장히 바쁜 행사장입니다. 각군 총장도 와 있고 장관도 있고 중요하게 상의할 게 있다고. 그런데 부대변인이 이제 그때 바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장실로 따라온 거죠. 예, 화장실로 따라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기억은 생생하죠. 네. 전략사령부 사령부 건물부터 점심은 메뉴는 뭐가 나왔고, 그 다음에 화장실은 어떻게 돼 있고, 헬기는 내려서 어떻게 이동하고 이런 것들이 여전히 제 기억 속에 생생하죠. 그런데 지금 시간이 없고 경황이 없으니까 부승찬 대변인이 화장실 가니까 따라왔단 말이죠. 예, 그렇죠. 그때부터 이제 대화가 시작된 겁니까? 예, 화장실 예. 안에서? 예. 예. 뭐라고 하던가요? 아니 긴히 드릴 말씀이 있다고 시작을 했죠. 나중에 얘기하시죠 그랬죠. 예. 그랬더니 그냥 다가와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본인으로서는 굉장히 절박했던 거 아니겠어요? 육군 참모총장 입장에서는? 그렇죠. 왜냐하면 그 한남동 공간에 상당히 많은 군인들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해병대 사령관 공간이 있고 합참의장 공간이 있고 그다음에 육군 참모총장 공간이 있고 이제 많은 공간들이 있는데 그거를 다 대통령실에 뺏기는 상황이었죠. 예. 그날은 이제 천공이 다녀갔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다시 확인 절차를 거치죠. 네, 왜냐하면 상당히 제가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민간인이 안보 관련 기관, 그것도 이제 국방부와 한남동 공간을 방문했다라는 것 자체가 그것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문제가 있고 이게 언론에 보도됐을 때는 또 상당한 또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총장님께 다시 한번 확인했죠. 전화로. 예. 그러니까 같은 얘기였고요.
사실은 이거를 밝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그거를 밝히겠다라는 입장을 좀 표명했었죠. 그랬더니 절대 비밀을 지켜달라고 했습니다. 예. 절대 비밀은 지켜지지 않았어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그 여기 계신 저 김종대 전 의원님께 그 천공 유튜브를 상당히 많이 보셨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저녁 자리를 하거나 이러면 천공 얘기를 자주 하시는데 은연중에 제가 천공이 왔다 갔다 이 얘기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밀을 지켜주실 것 같더니 한 7개월이죠? 7개월 지나서 유튜브 방송에서 말씀을 하신 거죠. 네. 그러니까 참 이것도 비사인데 지금 이게 이제 간략하게 다 요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를 듣고 제가 언론에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자. 해가지고 천공한테도 갔고 최초로 이야기한 육군 총장한테도 무수히 많은 전화가 갔고 확인 과정이 반년 이상 진행이 됐죠. 그러다가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까지 확인한 어떤 그것만 해도 상당히 어떤 언론으로서의 책무는 다 했다. 그래서 일단 해를 넘길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제가 유튜브 방송에서 얘기를 했는데 저도 상상 이상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바로 고발이 이제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때만 해도 부승찬 박사가 책을 쓸 줄은 전혀 생각지도 못했어요. 고발을 당하고 정확하게 2달 후에 이제 책이 출간이 된 것이죠. 근데 일단은 그 책을 출간해서 이제 분명히 천공 문제가 화제가 될 거라고는 예상을 하셨을 거고 또 다른 진실 투쟁이 시작될 것이라는 거는 뭐 이미 다 예상하셨을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 확신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뭐 보고체계 라인에서 제가 확인한 것도 있었지만 저도 이제 상당히 이제 군 관련 쪽에 확인들을 좀 거치고 있거든요. 거치고 있다 보니까 그냥 처음에는 총장이 과연 사상장군을 달고 공적 영역에서 대변인한테 그런 얘기를 과연 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약간 의구심 같은 게 있었는데 점차 이제 저도 확인 과정을 거치는 거죠. 정말 그럴 수 있겠구나 하는 확신 쪽으로 좀 가고 있는 거죠. 자, 지금 상황은 이렇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상한 일이 계속 일어나죠. 일단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가 이걸 수사하고 있어요. 저는 1월 4일 날 조사를 받았고. 그런데 이 모든 문제의 진실을 밝혀야 될 당사자는 누가 뭐래도 천공 아니겠어요? 그런데 천공이 한 번은 TV조선에 나와서 그 땅을 밟은 적이 없다. 안 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나중에 발뺌을 하려고 그 관저에 아스팔트가 깔려 있는가 보다. 땅은 안 밟았지만 아스팔트는 밟은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교묘하게 말장난한 거다. 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일주일이 안 돼가지고 다시 JTBC에서 TV조선에서 왜곡 보도를 했다. 짜집기로 한 왜곡 보도고 갔는지 안 갔는지에 대한 입장이 없다는 게 입장이다. 이렇게 보도가 나와요. 이 천공의 법무팀장이 한 인터뷰죠. 그러면은 우리가 여러분 저 오늘 저녁 드셨습니까? 저녁 드셨습니까? 하면 드셨으면 드신 거고 안 드셨으면 안 드셨던 거죠. 근데 저녁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나는 입장이 없다. 이게 뭔 말이야? 그러니까 입장이라는 것은 해석이나 의견이 들어갈 때 입장이 있는 것이지 관저에 가고 안 가고는 입장하고 무관해요. 갔은 간 거고 안 간 거예요. 그런데 일단은 입장이 없다 이렇게 발표했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뭐 거기까지는 생각해 보진 않았고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리고 이제 뭐 그 땅을 밟아본 적도 없다 했을 때 저는 생각한 게 그거였죠. 차량에서 내리지 않았구나. 입장이 없다. 저는 이제 피의자잖아요. 뭐 의원님도 이제 피의자시고 거기는 이제 참고인이다 보니까 좀 즐기는 것 같다. 저희 같은 경우는 압수수색을 받았잖아요. 25시간 30분 정확히 받고 하다 보니까 위축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군사법원에서 이거를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거기 때문에 또 민간 쪽 법원이었으면 사실은 좀 자신감도 가질 텐데 압수수색을 보면서 그거를 보고 이제 우리 변호인도 그걸 보고 보면서 느낀 거지만 과연 이게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될 수 있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천공 같은 경우는 이제 참고인이고 누군가는 또 비호해주고 있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기 때문에 즐기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참치에 식당 가서 먹으면 야들야들하고 맛있거든. 네. 근데 집에서 냉장고에 보관했다 먹으면 맛이 없대. 네. 나 그 차이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게 전문가가 손질을 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래? 네. 참치회처럼
양갈비도 전문가들이 직접 손질해서 만든 바로 그 맛! 풍무 양갈비! 풍무 양갈비는 밀키트 제품입니다. 그냥 꺼내셔서 아무 손질하실 필요 없이 그냥 구워 드시면 됩니다. 해동, 숙성, 시즈닝을 다 맞춰서 밑반찬과 함께 보내드리기 때문에 홈쇼핑이나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는 것과 꼼꼼히 비교해 보시면 훨씬 가성비가 좋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20년 전통 양고기 전문점 풍무 양갈비에서 인류 셰프들이 정성껏 손질했기 때문에 최적의 맛을 보장합니다. 원래 사장님이 그 중국에서 이 매장에서 큰 성공을 거두셨어요. 네. 그 국내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아주 원조의 맛이 있다고. 난 그 향을 잊을 수가 없어요. 예, 뭐 밀키트 제품이니까 등산, 캠핑 다 좋습니다. 네. 이 방송 보시고 딱 주문했다가 주말에 등산, 캠핑 짐 싸실 때 딱딱 넣어서 바로 간편하게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로 디지털역에 가까운데 풍무 양꼬치라는 매장이 있습니다. 제가 거기 자주 가요. 거기 가시면 저를 볼 수 있습니다. 맛있습니다. 지금 나간 이 전화번호로 주문 주십시오. 풍무 양갈비. 예, 뭐 아주 신속하게 압수수색까지 갔는데 천공을 그렇게 조사했더라면 이거는 진상규명 뭐 해를 넘기지 않았을 겁니다. 진즉에 다 끝났을 사건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런 과정에서 입장을 못 밝히는 저 침묵의 의미 속엔 이미 진실이 있습니다. 저는 뭐 이거 진실투쟁은 끝났다고 봐요. 안 갔으면은 벌써 밝혀지고도 남았죠. 지금 제가 고발당하고 석 달째입니다. 석 달 동안 못 밝히는 진실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최근에 웃기는 거 뭐냐면은 경찰청이 관저에 있는 CCTV 영상을 아직도 확보 못했다는 걸 기자들한테 브리핑하면서 경호처가 협조하지 않고 있다고 그랬어요. 이 사건을 원래 고발한 주체는 대통령실이지만 사실 경호처입니다. 그 깐날이 정순신 그 국가 뭐 수사본부장 임명으로 나라가 온통 시끄럽던 그날이, 그러니까 경찰이 요즘 이 정권에 열이 많이 받았나 봐요. 정순신 때문에 열받고 경호처 때문에 열받고, 그러니까 이제는 경호처를 보호하지 않을 생각인가 봐요. 아주 정면으로 저격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진실 싸움은 이제 끝난 거 아닙니까? 끝난 거죠. 이 정도면은 언제까지 끌고 갈 거냐? 계속 끌고 갑니다. 제가 고발인 것 같아요. 왜 이거 수사 안 해? 왜 이거 안 해? 이러고 있고 그쪽에서는 답변 못 하고 말이죠. 이런 사태를 어떻게 봐야 돼? 이런 걸 아니 이런 황당한 고발 보셨어요? 상당히 적극적이지 못한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대통령실이. 정보 접근 권한은 대통령실에 있고요. 저희에게는 없는 거거든요. 저한테는 이제 기록만 있을 뿐이고,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확인하는 부분, 이런 것들 속에서 이제 진실로 조금씩 다가가고 있는 건데, 대통령실이 과연 깨끗하다면, 부승찬 책이 거짓이라면 모든 거를 까면 되거든요. 그리고 저는 뭐 이종석 장관의 CCTV 30일 보관도 믿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국방부가 30일 정도 CCTV를 저장한다고 보관한다면 그거는 국방부에 CCTV를 설치할 이유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서고요. KT의 이제 CCTV 관련 규정을 제가 확인했거든요. 관련 규정을 확인했더니 거기도 이제 좀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 30일 이상, 그리고 이제 민간 사적 영역에서의 CCTV 계약도 한 달, 뭐 2달, 3달, 1년 단위로 계약을 한답니다. 그러면 12개월 정도 보관할 수 있고, 그런데 국방부가 30일 지나면 이게 자동 삭제되고 이게 보관을 하지 않는다는 거는 사실 국회에 가서 답변을 한 거기 때문에 위증죄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어떤 CCTV라든지 이런 걸 보관하기 위해서는 계약서가 있고, 그 다음에 성능 보증서 같은 게 있고, 그 다음에 CCTV 관리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확인하면 30일이 아닐 거라는 거는 금세 확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살펴볼 필요가 이 있죠. 부분도 경찰에서 지금 접근 못한 부분이에요. 수사가 아니라 사실은 문객입니다. 일단은 천공에 관한 거는 앞으로도 진행 과정이 계속 또 다른 반전이 기다리고 있고 또 다른 증언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도 전략을 노출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한꺼번에 위증을 교사하고 증거를 인멸하고 수사에 비협조한 책임은 반드시 묻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다만 그 때가 언제냐 기다리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런 어떤 그 싸움이 단순히 천공 싸움이냐보다도 저는 그 용산으로 집무실 이전을 하고 관저를 옮길 때 국민들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비합리적 현상들, 그것의 어떤 진실을 캐내는 일환이라고 봅니다. 어쩌면은 이 나라가 그 어떤 합리적인 공적 과정보다는
우리가 모르는 주술이나 무속 또는 신정일치의 어떤 그 과거 정근대적인 문화가 이 국정에 개입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거기에 대한 국민들의 저항이자 어떤 공적인 투쟁이고 그것은 진실투쟁이다. 이런 어떤 의미도 나름대로 내포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 책의 의미가 단순히 그때 천공에 관한 무슨 얘기를 들었느냐를 넘어서 그 너머에 존재하는 진실로 가기 위한 노력. 저는 책을 그렇게 보고 읽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책에서 무엇을 고발하고자 하는가 이 부분을 조금 유념해서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 용산으로 집무실 이전할 때 또 관저 얘기가 나올 때 대변인을 하셨으니까 그때 막 밀고 들어오는 그 어떤 권력의 폭주랄까? 통보 이런 것들 겪으실 때 다 옆에서 보셨을 건데 그런 문제들 쭉 보시면서 어떤 심정이셨어요? 다들 두려워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과연 이게 가능한가? 한마디도 못하는 이제 국방. 제가 이제 가장 소극적 저항을 한 게 이제 안보는 공개와도 같다라는 표현을 썼던 거고요. 대통령실 결정은 국가의 어떤 정책 결정에 있어서도 가장 큰 중대사잖아요. 중대사인데 그거에 대해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라는 게 지금까지도 계속되는 논란이고 그 다음에 토요일날 광화문에 나서는 분들이 그런 심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걸 보면서 느낀 거는 이제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냥 공부한 걸로 치면 권위주의라는 게 결국은 수직적 책임성과 수평적 책임성이 담보돼야만이 민주주의고 수직적 책임성과 수평적 책임성이 담보되지 못할 때 권위주의로 간다고 하거든요. 수직적 책임성은 뭐냐? 여기 계시는 국민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겁니다. 권력이. 수평적 책임성은 뭐냐?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의 상권 분립을 보장받는 데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다 무너진 상태거든요. 대통령실 이전은.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론적인 관점에서 봤을 땐 권위주의로의 회귀로밖에 볼 수 없는 그런 느낌을 받았죠. 예. 네, 어떤 그 굉장히 두려움 내지는 상실감을 많이 느끼는 것 같은데 국방부 합참에 계신 분들도 거의 같은 심정이었나요? 그렇죠. 누군가는 얘기해 줄 거다. 그리고 혹은 청와대에서 이거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님께서 이거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걸 거다. 혹은 당시 장관께서 우리 군 통수권자는 문재인 대통령님이기 때문에 5월 10일 이후 니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해주기를 다 바랬지만 어느 누구 하나 나서지는 못했었죠. 어느 누구 하나. 3월 10일 날 새벽에 뒤집히기 시작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그게 뒤집히기 시작했고 새벽에 당선이 확정됐잖아요. 그러고 나서 사흘 4일 만에 지금 현 경호처장이 국방부로 들어와서 다짜고짜 3월 말까지 방을 빼라 이런 통보를 하고 갔죠. 방을 빼라고 그래서 이제 시뮬레이션을 이사와 관련된 시뮬레이션을 돌렸고 그러니까 이제 2달 정도가 소요된다고 하니까 그거를 이제 2달 정도만 말미를 주면 안 되겠냐 이렇게 인수위 측에다가 요청을 했었는데 단칼에 거절을 당했죠. 예. 어떤 뭐 인수위 내에서조차도 제대로 공론화가 된 적이 없고 오히려 인수위나 정권의 핵심 관계자들은 전부 만류했다는 거거든요. 저희가 먼저 국방부에 잘 준비하고 관저도 준비할 때까지 좀 기다려 주시고 당분간은 청와대나 또 뭐 위기관리센터 이걸 좀 쓰시다 옮기면 어떻겠느냐. 그러니까 단 하루도 들어갈 수 없다.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온다. 이래가지고 이게 뭐 저 대통령 말 한마디로 그냥 끝나버린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항을 할 수가 없었어요. 사실 저항할 수가 없었고, 그 다음에 협의 자체가 없었어요. 어떤 큰 힘에 의해서 이게 결정됐다라는 걸 느낄 수밖에 없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3월 10일 날 새벽에 당선 확정되고 14일 날 국방부에 통보가 이루어지거든요. 그 다음에 15일 날 현 경호처장과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국방부를 방문해서 이전 계획을 수립해달라 이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건 너무 속전속결로 갔기 때문에 이거를 어떤 협의를 거쳤을 거라는 생각하는 사람은 제가 봤을 땐 대한민국에 단 한 분도 안 계실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그때 서욱 국방장관은 무슨 얘기를 하던가요? 일단 기간을 좀 연장 좀 해봐라.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정책 책에도 썼는데요. 정책실장한테 얘기를 해서 네 거기 인수위에 있는 누가 네 동기 아니냐. 이거를 조금 더 연기를 좀 시켜달라. 이런 얘기들이 국방부 내에서는 오갔죠. 근데 소용 없었죠. 그 단 한마디였습니다. 그러면
하겠다는 거냐? 안 하겠다. 아이 뭐 조폭입니까? 이거 뭡니까 이게? 그런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예. 저희도 이제 최대한 빨리 그런 계획들을 세우고 일사천리로 그런 것들을 진행했죠. 진행하다 보니까 이제 뭐 빈 공간, 그러니까 구 방사청 건물이라고 있습니다. 그 빈 공간 같은 경우는 이제 난방도 안 되고 화장실도 뭐 하고 그러니까 거기로 배정받은 국방부 여공무원분들은 막 울기도 하고 그랬죠. 예. 그렇게 졸속으로 이전한 용산시대 이렇게 어떤 아무 준비 없이 깡패처럼 밀고 들어왔어요. 분명히 무슨 문제가 생겼겠죠. 이게 뭐 탈이 안 날 리가 없잖아요. 작년 12월 5일 날 무인기 온 거 기억나실 거예요. 네. 예, 그때 북한 무인기 한 대가 용산의 비행금지 구역, 이게 마지막 방어선이라고. 여기는 무조건 격추시켜야 되는 마지막 최후 방어선 같은 거거든요. 이 비행금지 구역이. 이건 대통령의 안위와 직접 관계된 건데 여기를 멋있게 뚫어버렸어요. 유유히 뚫어버리고 다시 북한으로 귀환했어요. 김용현 그 경호처장이 인수위 시절에 언론에 나와서 뭐라 그랬냐면은 비행금지 구역 축소해도 아무 문제 없다. 현대화되고 자동화된 경호 시스템으로 해야지 왜 옛날에 설정한 비행금지 구역. 이게 반경 3.7km예요. 그거 고집할 필요 없다. 호언 장담을 하더라고. 그게 거짓말이 밝혀지는 데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가 않았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용산의 졸속 이전에서 비롯된 어떤 국가적인 리스크, 일종의 어떤 우리 국가의 지금 취약성이 크게 부각된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사실은 이런 것 대통령실 이전하면서 가장 제가 먼저 예측했던 게 이거였습니다. 그 이유가요. 군은 작전 운영 절차가 있잖아요. 2단계에서는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단계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하는데 중간에 비행금지 구역 브라보라고 그러는데 거기 이제 8.3km가 딱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음식을 씹을 때 어금니가 빠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무인기가 들어와도 비행금지 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린 격추의 의무도 없고 경고 사격의 의무도 없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그냥 놔두는 거죠. 정보 공유도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군은 우왕좌왕한 거죠. 비행금지구역 브라보가 있을 때는 이렇게 했는데 그 수행 절차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모르는 거죠. 그게 이제 고스란히 대통령실까지 오게 된 거죠. 자, 시각합니다, 여러분. 그죠? 대통령 머리 위가 뚫렸어요. 아마 오후 1시쯤에 뚫린 것 같아요. 그 시간에 입양한 개 있잖아요. 그 개 데리고 집무실에 돌아다닌 거 아닙니까? 그 개 사진 찍고 뚫린 것도 모르고 그러다가 한 열흘 지나서 알게 됐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입만 열면 거짓말했던 어떤 정권의 이제 그 허상이 드러나는 대목이에요. 사실은 민주당이나 다 경고했던 사안입니다. 분명히 무인기 문제 생길 거라고 김병주 의원이 경고했던 사항이고, 그리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비행금지 구역이 문제가 될 거라는 걸 전 수도방위 사령관 김도균 중장이 언론에서 증언을 했죠. 그때 절대 축소시키지 말고 5km만이라도 유지해달라고 했던데 그 의견이 묵살됐다. 그리고 그냥 맘대로 정했다. 경호처가 그냥 밀어붙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뚫리더라고요. 저는 앞으로도 계속 뚫릴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청와대를 중심으로 한, 우리가 이제 군사적인 용어로 보면 이제 탐지 체계가 있고요, 타격 체계가 있어요. 탐지는 무인기가 들어오는 거를 국지 방공 레이더라든지 이런 걸 잡아내는 거죠, 레이더에. 그게 이제 사거리가 짧습니다, 상당히. 청와대에 특화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탐지하면 요격을 해야 하잖아요. 쏘아서 이제 격추를 시켜야 되는데 이것도 사거리가 상당히 짧습니다. 근데 이게 용산으로 3km 이상 용산 쪽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청와대에 특화된 방공체계, 탐지체계, 요격체계를 갖다 놓을 수가 없거든요. 그걸 갖다 놨더라도 쓸모가 없어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김정은 입장에서는 상당히 기분 좋을 거다. 처음에 대통령실 이전하면서 우리 합참과 국방부가 대통령실을 한 군데 몰아넣었잖아요. 그러면 그건 미사일 한 방이면 끝날 수도 있는, 그것 때문에 김정은은 대한민국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 청와대 대통령실이 뚫리는 걸 보면서 한국은 어떻게 공격하면 되겠구나, 이거에 감사하고 있어요. 김정은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마운 일. 그동안은 미사일로만 가지고 위협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더라도 대한민국을 이렇게 흔들 수 있구나 라는 거를 느껴서 상당히 감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솔직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속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아우, 그냥 뚫려서 윤석열 보고 알아서 하라 그래. 우리가 왜 그것까지 걱정해줘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죠. 왜 우리가 윤석열까지, 지가 지 걱정도 안 하고 지가 뚫려도 개 데리고 노는 대통령인데 그거 우리가 왜 걱정해줘야 돼.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 왜냐하면 제가 이제 세월호 사태가 터졌을 때 상당히 너무 가슴이 아팠거든요. 그래서 저는 친북 종북이라고 그래도 우리 국민들의 생명 단 한 명이라도 지킬 수 있다면 평화도 돈 주고도 사고 싶어요. 이러면 안 되지만 절대 대한민국에서는 어떤 리더들로 인해서 우리 국민이 희생당하는 일은 단 1도 없었으면 좋겠다. 그렇기 때문에 밉더라도 군복에 입고 계시는 이제 군인들이 나라를 지킬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계신 국민들이 또 나라를 지키지 않겠습니까? 그거 미운 건 미운 건데 그래도 그 미움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희생돼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자, 어쨌든 공직자가 국민들에게 공익의 가치가 있는 것을 회고록이나 일기장에 진솔하게 써서 공개해도 고발당하지 않는 나라. 진실 앞에 겸손한 권력. 또 그런 나라에서 권력이 국민들한테 윽박지르고 호통치면서 거짓말하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 아마도 부승찬 박사의 지금 이 진실투쟁은 그런 나라를 세우느냐 세우지 못하느냐에 대한 하나의 기준점이자 시금석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그 이번에 압수수색 당하고 뭐 가족들도 걱정이 많으셨을 텐데 이제 곧 국군 방첩사령부 출두를 앞두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조사와 굉장히 많은 어떤 공격을 받으실 가능성이 크거든요. 본인은 어떤 심정이신지 오늘 참석자들에게 좀 신경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준비는 하지 않았는데요. 제가 압수수색을 당할 때 오히려 저보다는 제 가족들이 더 당당했다고 할까요? 아빠, 이제 남편은 저런 어디 가서 거짓을 얘기하고 군사 기밀을 빼올 뿐이 아니다라는 거를 25, 6년 살면서 그거를 체득했던 가족들이라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가족에 대한 걱정은 없고요. 제 자신에 대한 걱정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제 군 생활을 군복을 14년 넘게 입어봤기 때문에 기무사나 이제 방첩사의 점검, 보안 점검이라든지 조사를 많이 받아봤거든요. 억울한 부분이 정말 많았거든요. 기무사의 생리를 잘 압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알고 가보면 뭐 또 조사를 받아보면 뭐가 나오겠죠. 나오면 그거에 맞춰서 또 대응하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당당히 맞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이 긴급 토크쇼입니다. 이제 출두를 앞두고 우리가 한번 응원하자, 이런 취지였어요. 자, 일단은 뭐 오늘 오신 분들 마음은 다 똑같으실 거라고 봅니다. 어쨌든 어떤 어려움에도 꿋꿋하게 진실의 길을 가고 응원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반드시 이길 거라는 그런 어떤 확신을 가지셔라. 저는 그 천공 그 이름만 떠올려도 위에 천공 현상이 생겨가지고 집에서 잘라 그러면 속이 쓰려서 이게 다 천공 때문에 생긴 병인데, 이게 부승찬이 멋지게 이기면 제 아프고 속 쓰린 게 확 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소식만 기다리면서 우리 함께 가실 거죠? 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